안녕하세요. 라이프인 이사장 김찬호입니다. 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저자를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독성학의 아버지로 칭송받은 파라켈수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량만이 독이 없는 것을 정한다. 알뜰마뜰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독에 되게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발암물질 등등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는데 과연 그런 독들은 얼만큼 있으면 위험한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바라봐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라이프케어 TV 저자와의 대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책은요, 호메시스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참 낯섭니다. 저도 처음에는 호메오스타시스 그런 말이 있는데 항상성 그건가 했는데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뜻인지는 이따가 중간에 뜻풀이를 해 주실 겁니다. 부제가 건강과 질병의 블랙박스 이렇게 돼 있고요. 저자께서는 이덕희 교수님이신데 경북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예방의학교실 지금 그 안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의학교실 그러면 많이는 들어봤는데 병원 가도 그 교수님들 만나뵐 일이 없거든요. 간단하게 예방의학이 뭔지 어떤 걸 예방하는지 그것부터 좀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모든 질병 다요. 그러니까 이상은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죠. 목표는 가능한 한 모든 질병을 미리 예방하겠다. 모든 질병은 다 어떻든 네, 공부하시는 네. 분야군요. 자, 이 책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POPS라고 합니까? POPS. POPS. 네, 이게 뭔가요?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약자 POP를 따서 저희들이 이제 POPS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POPS라는 물질은 뭐 특정한 한두 가지 화학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수많은 화학물질의 통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OPS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주 교과서적으로 딱딱하게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하는 방법. 오늘은 후자로 할게요. 현재 우리는요, 막 수많은 먹거리, 공기, 물, 각종 생활용품을 통해서 막 수많은 화학물질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일단 그런 물질들이 일단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내 몸에서 쉽게 밖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종류가 있고요. 내 몸에서 쉽게 잘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종류가 있어요. 잘 보낼 수 없는 종류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이 지용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름에 잘 녹는 그런 성분이라는 뜻인데요. 이 POPS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지용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POPS라고 분류되지 않지만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그런 물질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POPS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용어를 쓸 때는 공식적으로 POPS로 분류된 몇 가지 화학물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POPS, 공식적인 POPS 더하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혼합체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게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건데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되나요? 사실은 POPS 문제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고 POPS와 미세먼지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해로운 이유가 단지 그 먼지가 미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해로운 이유가 단지 플라스틱이 미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든 미세 플라스틱이든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환경 오염 물질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POPS와 같이 이렇게 지용성이 강한 물질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POPS든 미세먼지든 미세 플라스틱이든 본질적으로 저농도 화학물질 혼합체다.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자체보다도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
네네, 이제 미세먼지 플라스틱이 일종의 이제 벡터 역할을 하는 거죠. 유난히 거기에 더 잘 달라붙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무섭습니다. 근데 이 책에선 말이죠.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저濃도 농축, 그것의 유해성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건지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유해 화학 물질이 고농도에서 보이는 독성보다는 이 저농도에서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유해성이 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고농도에서 보이는 독성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허용 기준 정하고 노출원 피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이 저농도 화학 물질 혼합체가 보이는 그 유해성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허용 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팝스나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이런 아주 저농도 화학 물질에 사람들이 장기간 노출되면요, 이 서서히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돼요. 마이토콘드리아, 네, ATP 생산해내는. 그리고 이거는 만성 염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장애하고 만성 염증은 수많은 질병의 발생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질병의 감춰진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농도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고 오히려 저농도가 더 위험하다. 그렇죠, 이건 우리 그렇죠. 상식에 그렇죠. 위반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인용해 주신 이야기 중에 도둑 맞은 미래 이런 책 속에서 인류의 비극이라는 구절이 꽤 충격적이었는데요. 체내 축적된 팝스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저희한테는 그게 더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이걸 낮춰야 됩니까? 일단 그 팝스와 같이 지용성이 강한 물질들이 인체에 이제 딱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종류는 일단 들어오면 먼저 지방 조직에 다 저장이 됩니다. 지방 조직에 저장이 돼 있다가 우리가 지방 세포 내에서는 이 지질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분해될 때 아주 서서히 극소량이 이제 혈중으로 흘러나와요. 이것이 혈중으로 일단 흘러나오면은 뭐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배출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대변으로 나가요. 아까 제가 우리 몸에서 처리를 잘하는 종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몸에서 처리를 잘하는 종류는 기본적으로 소변으로 나가고요. 처리가 잘 안 되는 종류는 기본적으로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모든 배출의 기본은 운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기본인데, 팝스 같이 지용성이 강한 물질은요, 혈액순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림프순환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달라요? 혈액순환하고? 혈액순환은 사실은 심장이라는 동력기관에 동맥계하고 정맥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혈액은 돌아요. 동력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림프는 그렇게 동력기관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주 이 말초에서 뜬금없이 시작을 해서 그 림프가 이렇게 우리 중력을 거슬러 가가지고 우리 여기 쇄골 근처에서 이 정맥하고 합쳐지거든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이 림프관 자체가 아주 얇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동력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복식호흡이에요. 운동 종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이런 운동 좋아하는 사람, 저런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운동을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 림프 순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좀 더 의미가 있는 운동이 있어요. 왜 우리가 보통 동량의 운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복식호흡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운동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운동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먹는 거일 텐데요. 식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식습관을 이용해서 그게 일단 혈중으로 나오면 그게 대변으로 갈 때까지의 그 경로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주 적절한 지방 섭취가 필요해요. 적절한 지방 섭취. 그리고 두 번째가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인데요. 먼저 적절한 지방 섭취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팝스라는 물질이 혈중으로 나오면 이게 일단 간으로 옮겨가가지고 이게 간세포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그 담즙이 소화관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체가 이 담즙을 만드는 이유가 뭐 팝스 배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따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장기간 저지방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인체가 뭐 그렇게 열심히 담즙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쓸 필요 없는 거죠. 담즙이 만들어지고 이게 분비되는 그 과정에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적절한 양의 지방 섭취가 꼭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담즙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소화관으로 나오면요. 이게 결국 대변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담즙으로 나온 성분은 90% 이상이 다시 재흡수되는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두면요. 계속 간, 담즙, 소장, 간, 담즙, 소장 그냥 막 계속 순환만 하지 이게 대변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때 이제 팝스도 같이 이제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식이섬유가 해요. 이 식이섬유가 팝스 같은 화학물질을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끌고 나오죠. 네. 지방은 적절하게. 근데 식이섬유는 적절하게가 아니라 많을수록 좋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하여튼 식이섬유 섭취량을 하여튼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지방은 적절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적절히 하면 막 하루에 몇 그램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정량적인 어떤 수치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조건이 사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적절히 먹는다 보다는 저지방식을 피한다.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조건 지방은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안심이 됩니다. 예. 자, 근데요, 이 책에서는 또 해독에 대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해독 사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해독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예방의학 전공자로 살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해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뭔가 사이비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팝스라는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이 해독은 뭐 전혀 제가 고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개념인데요. 그러다가 연구를 하면서 이 팝스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팝스가 이미 우리 지방 조직 속에 가득 축적돼 있고 이게 계속 혈중으로 나오고 일단 혈중으로 나오면은 각종 장기로 이게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장애하고 만성염증에 관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결국 해독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 팝스라는 물질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 거기에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해독을 위해서 특별히 뭐 어떤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의학적 조치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팝스와 같은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은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우리 지방 조직 속에 가득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결국 해독의 기본이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 건강진단 받을 때 피검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게 적절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없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혈액에서 팝스를 측정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요. 물질이 얼마 정도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좀 더 높다고 해가 난 더 해로울 거야. 저 사람보다 더 낮다고 해가 덜 해로울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선형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비선형성. 그게 이제 이 책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호메시스 이론인데 건물 폭탄에 비유한 게 참 인상적입니다. 시청자들에게 호메시스의 개념 또 거기에 핵심적인 의미 말씀해 주시죠. 이 호메시스 개념은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로 사실은 전달하기가 힘든데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과한 스트레스는 몸에 당연히 해롭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스트레스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유기체가 원래부터 장착하고 있었던 유지 보수 기능을 최적화하면서 그거를 계속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해롭지만 이 적절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도 당연히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양극단을 모두 해롭다고 보는 뭐 중용, 뭐 중도의 원리가 이 호메시스에 너무 잘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폭탄하고 건물하고의 그 비유는 유해 화학 물질의 노출의 관점에서 본 호메시스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유해 화학 물질은 하여튼 노출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고,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그 양만큼 더 해롭다. 이 선형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이 유해 화학 물질도 특정 용량에서 이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 신호를 주는 어떤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메시스를 작동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호메시스를 유발하지 못하는 훨씬 더 낮은 농도에서 어떤 장기가 노출될 때 그게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제 비선형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노출됐을 때 과연 이게 우리 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 신호를 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제가 이런 이제 주로 유해 화학 물질들이 보이는 호메시스를 주로 위험한 호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위험한 호메시스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소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메시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호메시스에 집중하면 된다.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그 스트레스보다 넓은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훨씬 넓은 거예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얘기하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거든요. 끊임없이 걱정, 불안, 공포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호메시스를 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체에 단기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죠. 운동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연하죠. 네.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또 하게 됐습니다. 호메시스 이론에 따르면은 적정량의 독소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효과적인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각인자가 갖고 있는 적정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걸 현대의학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는요, 어떤 개별 유해 화학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딱 실험을 아주 정교한 세팅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호메시스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독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혼합체에 노출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실험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하게 되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학물질이 보이는 호메시스가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저농도 환경 노출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 유해화학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고 사는지를 따지면서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걱정에 그냥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틈만 나면 뉴스에 뭐 여기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저기에 이런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뭐 이런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 이런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뭐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뭐 먹고 뭐 쓰고 살아야 되냐, 막 그러면서 특히 뭐 민감한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에 그냥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 만성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호메시스를 방해하는 정말로 중요한 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러한 만성적인 걱정, 불안, 공포는 팝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선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져요. 외부에서 노출되는 양을 뭐 특별히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보겠다,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돼요. 결국 우리 몸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할 뿐 아니라 네. 스스로 네,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면에서 보면 네. 이제 먹는 것 중에 네. 단식, 뭐 간헐적 단식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뭐 아침 식사 안 하는 게 좋다, 하루 네. 두 끼가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팝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